어겨.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섬기지 않고 돈신을 섬기거든. 권력과 돈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 때문에 망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한국의 대형 교회들 때문에 망하는 거야. 돈신을 섬겨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이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이 대형 교회들은 돈신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망하는 거야.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은요, 대부분 이단이거나 소위 이제 그 돈신을 섬기는 거야. 이단 저기 교회들 보면요, 엄청 커요. 아파트까지 갖고 있어. 교회 안에 아파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목사가 아래서 나왔다고 별의별 지랄 다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이 이단 교회들이 엄청 커요. 그런 이단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신도들한테 돈을 갖고 오라. 전재산 팔아오라 그러고, 성적으로 헌신하라 그러고, 그 지랄을 해. 이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야. 내 심지어 우리 동네 어떤 이단 교회는요, 늙은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그 교회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봉사를 못 한다고. 나이 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은 돈 내야 될 때 돈을 못 내고 봉사해야 될 때 봉사를 못 하니까 가난하고 늙은 사람한테는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미친 교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탈을 쓰고 돈을 섬기는 이 미친 현대판 이 안몬신을 섬기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망한다면 결국 뭐 때문에 망하느냐? 이 돈신을 섬기는 큰 교회들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래서 망치부인이 자꾸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소위 그 대형 교회들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도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얘네들이 교회만 있냐? 아니에요. 절에도 있대. 요즘에 대형 절에도 숨어 있고 천주교 성당에도 들어가 있대. 이놈들이 대형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절, 그 다음에 그 천주교에도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후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 같으면 조계사에서 한마디 했지. 박근혜한테 한마디 안 하잖아. 조계종에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 박근혜의 이 만행에 대해서. 왜 그러겠어. 또 천주교 추기경들이 이 정도면 한마디 해야 돼. 한마디를 안 하잖아. 왜 그러겠어. 조계종이나 저 추기경이나 박근혜한테 지금 매여있는 사람들인 거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2008년에는 정말 이 조계종에서 나와가지고 광장을 찾아주려고 하고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나와서 광장을 찾아주고 그랬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주교회의라는 게 있어. 천주교 주교회의라는 게 뭐냐 하면 각 광역별로 천주교 광역 대표들이야.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주교회의라는 걸 하는데 그 주교회의의 결정을 그 추기경이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신 다음에 이상한 추기경이 둘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자들이야. 그래서 주교회의에 광역교구의 대표들의 회의 결과를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깐 거야. 그래가지고 천주교 주교회의가 뻥치게 된 거야. 이명박 때.
그래서 그 천주교가 지금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을 빨갱이라고 계속해서 이 정원이들이, 국정원 끈앞풀들이 괴롭힌 거야. 그러면서 이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을 산골짜기로 보내버리는 거야. 산골짜기나 이상한 데로 보내서 이 연결해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정의교회 사재단 신부님들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천주교 주교회의를 농락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래서 지금 천주교도 이 상황에 나서질 못하고 있고, 조계종도 명진 스님을 잘랐잖아. 명진 스님을 잘라가지고 저를 뺏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대형 사찰들이 쫄은 거야.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헌금에 시주가 많이 들어왔던 절에서 명진 스님이 하루아침에 잘렸잖아. 그걸 보고 대형 사찰의 주지들이 입을 꼭 다물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마비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철학과 영혼이 없는, 함세웅 신부님 같은 경우에 은퇴 신부님이잖아. 사역하는 신부님이 아니라 은퇴 신부님이야. 예. 정말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영적 싸움이야.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박근혜한테 매여 있어.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인 거야. 나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거라고 난 생각해. 왜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또 나한테 일제히 문자를 보내서 막 공격을 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맞아.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근데 스님들은 구원받길 원하지 않는다니까. 스님들이 원하는 거 해탈이야. 스님들은 해탈을 받길 바라지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들만 원하는 거야. 부처님, 이 사람들은 성불하는 게 목적이고 해탈하는 게 목적이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해탈을 진짜 하게 되면, 정말 성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하는 거라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불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해탈하고 성불하길 바란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천주교가 막 이 개신교에서 이단이니 어쩌니 지랄해도 이 천주교가 원래 이 2000년 된 종교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근데 한국의 천주교회는 뭔가 수상하다. 예. 45분 전에, 45분 전에 명진 스님 기사가 났어? 웬일이니? 이게 무슨 언론사야? 오마이뉴스? 응. 나만 소름 끼친 거야? 지금 나만 소름 끼친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면 3시 56분. 그러면 지금 한 4시 거의 다 돼서 나온 기사잖아. 네.
저는 네. 자, 좌우지간 우리 명진스님께서 거의 지금 나랑 같은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 명진스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이미 한참 전에 하셔서 이게 기사로 된 게 1시간 전이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뜻은 다 통한다니까. 예. 1시간 전에 명진스님 기사가 떴는데 내가 몰랐다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 기사 뜬지? 명진스님 궁금해서 찾아본 거야? 어머나. 그러니까는 내 입에서 명진스님 얘기 나온 게 몇 년 만일걸? 그지? 한 2년 만인가? 갑자기 명진스님 얘기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 기사가 있었구만.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요. 여러분 아주 신비한 현상을 보신 거예요. 예. 이 명진스님이 기사를 낸 걸 난 전혀 몰랐어. 근데 한국의 종교가 지금 부패하고 있다. 그 얘기를 내가 하면서 이 조계종이 어떻게 된 거냐. 명진스님 쫓아내면서 이게 썩어버렸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진스님이 인터뷰를 1시간 전에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는 왜냐면 이 명진스님 옛날에 기독교를 공부하신 분이야.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명진스님하고 망치부이 또 연결해 주셨잖아. 그리고 내가 원래 안 돌아올 생각해서 2012년 1월 15일에 방송 접고 내가 망치부인 활동 안 할라 그랬어. 내가 이 인간들한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니네는 망해야 돼. 망해서 더 개고생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떠났다니까. 속세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주유하고 있을 때 그때 명진스님이 전화하셨잖아. 쥐잡다 말고 어디 갔냐고. 그 내가 돌아왔지. 그 명진스님이야. 예. 뭐 명진스님하고 내가 갔던 길이 때때로는 안 맞아요. 예. 가령 명진스님은 내가 싫어하는 뭐 이재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꼭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명진스님은 좋아해. 뭐 그 누구였니? 그때 교육감 문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나는 싫어하는데 명진스님 또 좋아하셔. 그래서 그게 좀 나랑 안 맞아. 근데 본질은 통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마음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라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명진스님께도 깨달음을 주셔서 결국은 이 본질에서 만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무엇보다 나는 불가에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불교에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 강조하지 않아. 한국의 천주교는 다른 천주교하고 달라. 우리가 독자적인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천주교는 제사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인정해요. 제사 지내는 거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천주교야. 근데 유일하게 우상숭배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라고 강조하는 게 한국교회야. 그런 한국교회에서 그 박정희 탄신제를 하는 박근혜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거지. 교회 문 닫아야 돼. 간판 떼야 돼. 그 솔직히 교인들한테 말이에요. 그 명절 때마다 철저히 제사 지내는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라고. 가족들하고 이 제사 지내려는 가족들하고 싸우라 그래서 이 개신교 신자들이 명절 때마다 이 가문에 욕을 먹고 그 얼마나 수난을 당했어? 이게 한국 교회가 만든 이론이잖아.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런 한국 교회가 박정희 탄신자를 지내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비판하지 않는 건 교회가 간판 떼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간판 떼야 된다는 거야. 그 많은 한국의 교인들더러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가족들하고 분란시키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과 반대로 제사를 반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한국의 개신교들이 박정희 탄신자를 지내고 있는 저 미친년들한테 한마디
소환도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탄신일 지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교회 간판 떼야지. 그래서 한국의 교회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거. 어? 자, 그 다음, 다음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2가지가 남았는데, 대통령의 비선의사, 대통령의 비선의사, 한마디로 그 차움병원에서 일했던 그 모 의사가 4월 16일 당일에 자기는 골프를 치러 갔기 때문에 골프를 치러 가서 진료를 못했다. 이게 이제까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프로포폴이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추적을 했는데 그날 당일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어. 자, 세월호 참사 당일 물론 그 의사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날 뭐 장모님한테 아침에 잠깐 놔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볼까요? 세월호 참사 당일 그 박근혜의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 프로포폴 사용 확인 그 원장의 사인이 남은 관리대장을 공개했다. 그래서 김 원장 쪽 장모에게 시술하고 골프 쳤다라고 지금 해명 중이다. 자, 뭐야, 광고야? 어머, 그 기사가 사라졌어. 다시. (4월 16일) 4월 16일에 사용량 4월 16일에 사용량 1개 이게 지금 이제 그 사진에 사인한 사진이 남아있어. 4월 16일에 가짜 사인 아니고 최순실 씨가 단골이었던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휴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의약품 관리 대장에는 당일 프로포폴 사용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영재 원장 측은 오전에 장모가 잠시 병원을 찾아와 짧은 시술을 한 뒤 바로 골프장으로 떠났기 때문에 다른 환자는 진료한 일이 없고 휴진한 게 맞다고 반박했다. 뭐라고요? 프로포폴이 20ml 들어가는데 보통 건강한 사람이 12ml 쓴다. 근데 지금 15ml 썼다는 얘기잖아. 5ml는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둘러싸고 각종 치료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최순실 씨의 단골 의사로 해외 진출 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원장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는 장부가 나왔다. 그동안 그는 당일에 병원을 휴진하고 골프를 쳤다고 해명해 왔다. 23일 김성희 의원이 공개한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의 향정신의약품 관리대장을 보면 14년 4월 16일 프로포폴을 20ml를 한 병을 사용했고 남은 5ml는 폐기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비고란에 김 원장의 사인도 남겨있다. 김 의원 쪽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는 김 원장 한 명뿐이므로 병원이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 쪽은 오전에 김 원장 장모가 잠시 병원을 찾아와 짧은 시술을 한 뒤 곧바로 골프장으로 떠났기 때문에 다른 환자는 진료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7시간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의사는 대통령 자문의인 차움 의원 출신 김상만이다. 태반주사 등을 사용하는 기능의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초대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이 대통령이 태반주사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KBS는 이날 박 대통령이 태반 주사를 요구했으나 완곡하게 거절했으며 태반 주사가 효과가 없다는 대학 교수 입장에서 주치의 재직 당시에 이런 주사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이 씨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씨는 또 자신이 아는 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진료 기록은 없다고도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청와대의 태반주사 등 영양주사제가 본격 반입된 것은 14년 9월 이병석 주치의가 물러난 2달 뒤인 14년 11월부터다. 자, 여기서 이 기사가 뭐냐, 두 가지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이 주사제가 설마 박근혜가 다 썼겠냐. 지금 청와대로 들어간 주사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거 만약에 한 사람이 썼다면 약쟁이 수준이다. 중독자가 쓴 거거나 아니면 이건 여러 사람이 나눠 맞은 거다. 라고 추측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최순실 일가에서 박근혜 핑계로 주사약을 주문해서 지들이 쓴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박근혜는 안 맞았을 거다. 이렇게 박근혜 지지자들이 추측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박근혜가 직접 태반 주사를 요구했었다는 거야. 박근혜가 직접 그 태반 주사를 요구했다는 거야. 딱 걸린 거죠. 그 얘기랑 그 다음에 지금 이 의사가 자기가 처음부터 그날 골프를 갔다면 그 얘기를 했어야지. 맨 처음에 장모한테 시술하고 자기가 갔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자기는 진료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댔는데 그 관리대장의 기록이 나오니까 관리대장의 기록이 나오니까 장모를 시술했다. 이걸 누가 믿겠냐고. 이걸 누가 믿겠어. 청와대가 대량 구입한 아미노산 주사의 비밀은 한 번 맞는데 4시간 걸려. 박 대통령 영양주사 의존증 있나?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목록에 단백질, 즉 아미노산 수액이 360개. 거의 하루에 한 개씩 만다는 얘기네. 각종 비타민 주사제 365개. 매일 주사를 맞았나 보구만. 단백질 주사는 부유층 사이에 맞으면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을 탔지만 실제로 의학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비타민과 단백질 수액을 섞은 방식인데 한 번 맞는데 4-5시간 정도 걸린다. 박근혜 대통령 자문이었던 김상만 의사가 대통령에게 영양주사를 처방했다고 증언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업무 시간에 이 주사를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공개한 청와대 공급 의약품 현황 자료를 보면 청와대가 2014년 1월부터 16년 9월까지 1억 2,850만 원어치의 의약품 가운데 주사제 등은 1,500여 개다. 이거 약물 중독 아니야? 대통령 경호실은 이 가운데 단백질 주사인 증에 후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어려운 이름이니까 넘어갈게요. 총 360개를 구입했다. 피콤헥사주, 유니시주, 뭐 MVH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비타민 주사제도 365개 샀다. 하여튼 비타민 주사제는 1,080개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구입 목록에는 배국 주사 60개, 마늘 주사 50개, 감초 주사 100개도 있다. 다만 향정신성 의약품은 없었다. 비타민제를 섞은 단백질 주사는 강남 등 부유층을 중심으로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다. 실제로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된 것이 아니고 심리적 효과를 노린 일종의 영양주사다. 비급여로 맞을 경우 보통 가격은 5만에서 7만원 정도이고 대략 4-5시간 정도 걸린다. 최순실 자매도 차움병원에서 김상만 원장으로부터 비타민 주사 등을 처방받은 바 있다.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아미노산 제제도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맞으면 기분이 개운한 것 같다는 심리적인 의존이 있다며 의원들이 비급여로 배국 주사에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을 섞어주는 경우가 많고 손님들이 피곤하다고 요구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섞어서 살짝 자고 일어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 영양주사 360개를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다 맞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청와대 경호실 등에서 경호원 복지 차원으로 영양주사를 놓아줬을 수도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만성 피로를 호소했고 김상만 전 원장이 내가 필요할 때 청와대 의무실에 주문을 넣어두면 의무실에서 대통령에게 놓을 주사제를 다 구비해뒀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박근혜 대통령도 해당 영양주사를 맞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약 2014년 1월부터 16년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이 주사 360개를 한 사람이 맞았다고 가정하면 사흘에 한 번꼴로 주사를 맞은 셈이 된다. 백옥, 마늘, 감초 이런 걸 제외하고 100cc 이상의 단백질 주사제 160개만 계산하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맞은 셈이 된다. 전문가들은 특정 개인이 사흘에 한 번꼴로 주사를 맞는다면 사회생활이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리적인 의존이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양주사는 저녁에 잘 때 잘 맞지 않는다. 움직이면 주사가 뽑히니까. 쉬면서 살짝 맞는 주사다. 장년층의 경우 시간당 100cc 이상 주사하면 폐에 물이 찰 수 있어서 보통 시간당 40에서 80cc 정도 주는데 청와대가 250에서 500cc짜리를 시켰다. 이 경우 한 번 맞는데 최소 4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만약 주사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이 있다면 안 맞으면 왠지 피곤하고 우울해진다. 그러니 어디를 가더라도 강박적으로 챙겨야 한다. 대통령이 맞았다고 하면 출장이나 순방이 잦은 직업적 특성상 그러기 어려울 테고 그런 면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줬을 수도 있다.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협의회 정책국장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단백질 주사를 제외한 감초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210개 목록을 주고 만약 이 주사를 한두 명이 맞았다고 하면 그분은 주사 중독자라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이 정도 양이면 보통 1년에 2만 명 정도가 진료를 하는 일반적인 의원에서조차 1년 내내 쓰지 않는 양이라며 그러니까 거의 주사 마니아들, 중독자들만 와야 소비가 가능한 정도의 약이라고 주장했다. 왜 SBS에서 이 사진을 띄웠을까? 우리가 그렇게 주사 중독자 얼굴을 몰라가지고 대량의 주사제 구입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경호원 등 청와대 전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근무자는 박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통령의 영양주사를 경호원들과 나눠 맞았다고 보기에도 의문이 남는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업무시간 4시간짜리 주사를 청와대 경호원들이 업무시간에 4시간짜리 주사를 맞았다고 보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주치의인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은 23일 KBS와 인터뷰에서 취임 초기 박 대통령이 태반주사 등 영양주사를 놓아달라고 먼저 요구했지만 의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증언만 놓고 봐도 박 대통령이 영양주사를 맞았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자문위인 김상만 씨가 나와 상의 없이 대통령을 독대 영양주사를 놓는 사실을 몇 차례 사후에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의약품 구입 목록을 보면 의료 쇼핑을 하듯 영양주사 종류가 자주 바뀌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만약 청와대 경호원들이 영양주사를 맞았다면 의료 쇼핑은 어려웠을 것이다. 대량으로 여러 명에게 투여하는 영양주사를 수시로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청와대 경호원들의 기호보다는 이 약품을 사용하는 결정권자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주사를 구매한 것 자체가 이전 정부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허갑범 전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감기약이나 일반 약을 청와대 의문실에서 주로 구입하지 다른 것은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독 대면 보고를 기피하고 대면 보고를 기피하고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 영양주사를 맞았다는 의심의 배경에는 이런 대통령의 특징도 반영됐다. 정치학자인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박 대통령의 일정을 분석했는데 젊은 노무현 대통령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며 고령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정이 적다며 가장 바빠야 할 자리인데 일정도 적고 장관과 독대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적으로 최순실과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관들과 독대나 대면 보고를 늘릴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대면 보고보다 전화 한 통으로 빨리빨리 해야 될 때가 더 편할 때가 있다. 지금까지 대면 보고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오히려 장관들에게 되물었다. 지난 1월 1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11개월간 박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주사파 대통령이라니. 근데 나는 설마 박근혜가 약쟁이겠냐? 어? 설마 박근혜가 약쟁이겠어? 이걸 꼭 같이 들어야 되겠냐? I can't stop crying 보고서가 개판이네. over you. 개처럼 Can't think of 일만 시키니깐요. crying. Now I'm so sad and blue. 웃지마. 하고 물기 전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You're always in my 예, 국민을 또다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의약품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청와대 비아그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하는 청와대에서 왜 비아그라가 필요했는지 의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청와대는 해명했습니다. 고산병의 효능이 있어서 아프리카 고산지 순방에 대비해서 구매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희한한 미용주사들까지 동시에 무더기로 나오다 보니 이 가능한 해명조차도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청와대 약품의 미스터리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막 이런 게 나오더니 급기야 비아그라가 나왔어요. 예, 너무 국민들께서 놀라셨는지 어제부터 막 아주 언론과 SNS를 아주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아그라 60정에다가 그 복제약품인 88정 304정. 이게 일단 발기부전제가 맞긴 맞죠, 둘 다. 예, 이 발기부전으로 아예 식약처 고시되어 있는 약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청와대 해명은 아프리카 3개국 방문 같은 고지대 순방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주치 자문위가 처방해서 구입한 그런 약품이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고산병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해명은 이거는 맞는 겁니까? 예, 뭐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더 고산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들이 좀 밝혀지면서 부작용 같은 거. 사실은 예, 이 약을 이제 첫 번째로 처방하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처방해서 사용하는 약들이 있고 이제 아주 소량 예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거나 뭐 이랬던 약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자문위가 나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해서 처방을 했다고 치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래도 희한한 것이 왜 정품인 비아그라로 전부 다 산 게 아니라 복제품인 88정하고 나눠서 구매했을까? 이것도 이상해요.
예, 그게 또 다른 의문점인데요. 그럼 단일약을 사용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이 비아그라 한정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쪼개서 사용을 합니다. 예. 고산병 예방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좀 약의 양이 좀 많은 게 아니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좀 합리적 의심이 좀 들 수는 있죠. 그리고 이거 전문의약품이죠. 비아그라. 지금 청와대에서 산 약들은 일단 뭐 주사제는 다 전문의약품이고요. 아 근데 전문의약품인데 이거 그냥 한 번에 무더기로 사가지고 막 청와대 사람들 돌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 하나하나 다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고요. 1대1로. 청와대 의무실에서 약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분출을 해서 개인에게 이것이 지급이 되는 순간은 다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의약품 리도카인입니다. 요거는 국소 마취제,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찢어지고 꿰매고 할 때 쓰는 거 맞죠? 예, 뭐 그래서 리도케인은 뭐 응급 그 키트나 이런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리도케인 자체가 문제될 거는 없는데 리도케인하고 같이 밝혀진 그 엠나크림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도 마취 크림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주사 맞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국소적으로 뭐 마취시킬 때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피부 성형, 그 뿌띠 성형이라고 해서 저희 필러나 보톡스 맞을 때 많이 쓰는 약입니다. 이게. 그 엠나크림도 지금 들어있어요, 목록에? 예, 엠나크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리도케인까지 그 덩달아 다 무슨 시술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량 구매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또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비아그라와 함께 이 리도카인이 구입 목록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일부 좀 변태스러운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희한한 용도로도 쓴다면서요, 리도카인이란 걸. 원래 이제 이런 그 마취제들은 국소 마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신경 결국 차단을 하기 때문에 원래 거꾸로 이제 뭐 조루증 같은 경우에 예방에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이제 또 국민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네. 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어처구니 그렇죠. 하지만 리도카인은 기본적으로는 응급 키트에 들어가는 외과의 아주 기본적인 국소 마취제인 건 분명하다 이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태반 주사, 옥반 주사, 감초 주사 이런 것들, 요거는 다른 해명이 불가능한 이거 미용용인 거 맞죠? 예,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피부 미용, 건강 증진을 위한 자양 강장 같은 경우에만 사용하는 그런 약제들이고 그렇게 사용했다고 쳤을 때도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 지금 보니까요. 태반 주사 150개, 감초 주사 100개, 백옥 주사 60개, 마늘 주사 50개. 이게 8개월 동안 구매한 양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정도 양이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 의원에서 1년에 뭐 한 2만 명 정도씩 이렇게 진료를 하는 일반적인 이제 의원에서조차 1년 내내 쓰지 않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주사 매니아들, 중독자들만 와야 이게 소비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양이죠. 아, 잠깐만요. 2만 명이 내원하는 의원에서도 이 정도 양을 쓸 수 없다, 1년 동안? 예, 왜냐하면 그만큼 이런 주사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이거는 완전 주사만 주로 하는 그런 의원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주사 거꾸로는 매니아들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데, 청와대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이 좀 과다하고, 특히나 태반 주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0개를 다 소진을 8개월 동안 하려면은, 거의 뭐 10명 정도, 그 정도가 이거를 계속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이 약을 이 정도로 소비했다고 하면 수액 치료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매니아 수준이다? 네, 맞습니다. 이거 거의 주사 중독자 수준입니다. 청와대. 1명, 2명이 맞았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거의 주사 중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진짜 1-2명이 맞았다면 매니아, 주사 중독자 수준으로 맞은, 이거 저 일반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청와대에 굉장히 많은 수가 계속 이거를 맞아왔다. 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1-2명이 맞았다면 주사 중독자, 여럿이 맞았다면 청와대에서 지금 여러 명이 태반 주사 꽂고 있었다는 얘기. 어떻게 해도 이상하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어쨌든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전부 비급여입니다. 이런 주사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본인이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자기 돈 내고 맞으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치료 목적이 아니니까 이건. 그 다음에 또 의문이 가는 의약품이 탈모제로 쓰이는 프로스카라는 약이 지금 목록에서 나왔어요. 이 약은 원래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이고요. 프로스카 자체는 허가사항이 전립선 비대증인데, 이 프로스카 이 성분이 이제
그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탈모 예방제로 쓰는 것이 이제 상예고요. 아. 이 프로스파는 그래서 지금 퇴출이 안 되고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약. 그럼 탈모제로 쓰이는 약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건 그럼 결국 이건 뭐 대통령이 썼을 리는 절대 없을 거고 쓴 거야. 박근혜가 쓴 직원들의 거야. 어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 약들이 구매됐을 가능성 이것도 제기해 볼 수 있네요. 예, 개인적인 것이죠. 이것은 뭐 아니 의무실을 청와대 의무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무실을 이렇게 개인 약품 사주는 개인 약장처럼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방을 누군가 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또 원래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주치의와 상의해서 예.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결국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청와대 의약품 상자를 오늘 한번 열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짚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준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차은택의 대머리 얘기가 굉장히 막 그게 한 지지난주? 그지? 지지난주에 차은택 대머리 얘기가 조직적으로 퍼졌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TV조선에서 차은택이 주변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2번 정도 밤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독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 이거 좀 뭔가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둥 이 뭔가 좀 짠 거 같지 않냐? 뭔가 그렇게 아주 외설적인 상상을 하게끔 뭔가 이렇게 좀 짠 거 같지 않아? 아니면 진짜 얘네들이 다 알고 지네들은 이미 다 알아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풀었든지 그게 사실이라서 아니면 이거 뭔가 그 여자의 사생활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차은택의 대머리를 막 굉장히 이상하게 막 언론에서 주목했잖아.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냈잖아요. 그거는 일반 흉악범들도 모자 다 씌워주고 얼굴 가려주는데 왜 머리를 그걸 다 대머리인 사람을 보여주는 거냐. 이거 피의자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다라고 내가 막 화를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의도적으로 막 차은택이 대머리라는 거를 막 보여줬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탈모제 보도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그 의원실로 누군가가 이제 제보를 했을 거 아니야. 제보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이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았으니까 그 약을 받아봤겠지. 구해서 받겠지. 들어간 약품을.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이게 이런 음담 패설을 유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식의 음담 패설을 유도한 것 같다. 그래서 노린 게 뭘까? 이게 노린 게 뭘까? 나는 이거 저기라고 봐. 대중의 관음증인가?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먼저 격화시킨 건 안치홍? 가천대학교 저널리즘 교수? 이 재미언론인 안치홍 씨가 가천대학교 교수로 왔어요? 청와대 비아그라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23일 점심 자료 화제는 단연 비아그라 불편한 양상은 끝나게 되었는데 비아그라가 과연 이번 사태의 본질이냐 엄중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를 파헤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말초적이고 관음증적인 접근 방식은
본질을 흐릴 뿐더러 올바르지 못한 방식이란 논지였다. 기본적으로 나는 그런 지적에 동의한다. 대통령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세상을 보는 여성으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다. 물론 세금으로 비아그라를 샀다는 흠결이 존재하지만 이해하자고 들면 꼭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닐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이 흠결의 중요성을 걸고 넘어갈 사람이 있겠지만 이번 비아그라 사태와 관련해서 구입 자금의 출처에 관한 것보다는 구입 약품의 용처에 관한 논란이 압도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대통령의 사생활이 쟁점이라고 단정해도 되지 싶다. 비아그라 구입을 보도하고 그 보도를 확산시키고 그걸 정식 담론으로 유통시키는 형태 또한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떠나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팝업함으로써 대중의 저급한 욕망에 영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내가 이런 심리야 지금. 너무 불편해. 비아그라가 국정농단의 주범이 아닐 뿐 아니라 세월호 7시간의 해답도 아니라고 한다면 비아그라의 확장이 비아그라의 국정농단이 주범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 해답도 아니라고 한다면 비아그라의 확장이 비겁한 공각이고 저열한 토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의 논리도 가능하다. 우선 비아그라가 위치한 지점이 사적 영역을 벗어나 버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비아그라 논란에는 관음증적인 요소가 명백하게 개입하고 있지만 이 관음증이 사회적 의제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공적인 관점이 관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좀 어려운데? 다는 지금 시간이 없어 못 읽었는데 일단 여기 읽은 앞부분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게 뭐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대통령의 사생활인데 우리가 이걸 끝까지 막 이렇게 음담패설로 다룰 부분이냐 라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부분만 읽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까지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을 뭐라고 얘기했어? 대통령의 사생활이라 그랬잖아. 내가 중간 부분은 안 읽었는데 그 얘기가 중간에 있는지 한번 읽어봐봐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 그때 김기춘